드디어 연애의 날이 왔다. 누아젤 부인은 성공하였다. 그녀는 파티에 참석한 어느 여인보다 아름다웠고 우아하고 맵시가 있었다. 그녀는 승리의 미소를 짓고 기쁨에 들떠 있었다. 모든 남자들이 그녀를 쳐다보았고 이름을 물었으며 소개를 받고 싶어 안달을 했다. 남자들은 모두 그녀와 왈츠를 추고 싶어 하였다. 장관도 그녀를 눈여겨보았다. 그녀는 즐거움에 도취되어 취한 듯이 황홀하게 춤을 추었다. 자신의 아름다움, 자신의 성공, 이 모든 경의와 찬사, 잠에서 깨어난 그 모든 욕망, 여자들의 마음을 감미로운 승리로 채워주는 일종의 행복의 절정에서 그녀는 더 이상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었다. 그녀는 새벽 4시경에 그곳에서 떠났다. 남편은 자정부터 3명의 다른 남자들과 함께 작은 응접실에서 새우잠을 자고 있었다. 그동안 이들의 부인들은 마음껏 쾌락을 즐기고 있었다. 그는 외출에 대비하여 가져온 겉옷을 그녀의 어깨에 걸쳐 주었다. 그것은 보통 때의 수수한 옷으로서 그 초라함은 우아한 무도복과는 조금도 어울리지 않았다. 그녀는 그것을 느끼고 호화로운 모피로 몸을 감싼 다른 부인들에게 들키지 않으려 서둘러 그곳을 나왔다. 누아젤이 그녀를 붙들었다. 기다려요. 밖에 나가면 감기가 들어요. 마차를 불러올게. 그러나 그녀는 그의 말은 전혀 듣지도 않고 황급하게 계단을 내려갔다. 그들이 길로 나왔을 때는 마차를 볼 수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멀리 지나가는 마차를 향해 소리를 질러야 했다. 그들은 추위에 떨면서 세느강 쪽으로 걷기 시작했다. 마침내 부둣가에서 밤에만 돌아다니는 허름한 마차 한 대를 발견하였다. 그 마차는 낮에는 자기의 낡아빠진 모습이 부끄러운 듯 밤이 되어야만 파리의 시가지에 나타나는 듯한 그런 마차였다. 마차는 그들을 마르띠르가에 있는 그들의 문 앞까지 데려다 주었다. 그들은 쓸쓸하게 자기 집으로 올라갔다. 그녀에게는 이제 하룻밤의 단꿈이 끝난 것이다. 남편은 10시까지 국민교육성에 출근할 일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녀는 허영 속에서 한 번 더 자신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기 위해 거울 앞에서 어깨를 감싸고 있던 옷을 벗었다. 거울을 바라보던 그녀는 갑자기 비명을 질렀다. 그녀의 목에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걸려있지 않았던 것이다. 벌써 반쯤 옷을 벗고 있던 남편이 물었다. 무슨 일이요? 얼굴이 하얗게 질린 그녀가 남편에게로 몸을 돌렸다. 저 포레스트의 부인의 목걸이가 없어졌어요. 그가 몸을 벌떡 일으키며 소리를 질렀다. 뭐라고? 어떻다고? 그럴 리가 없어. 그들은 옷의 갈피와 외투자락, 주머니 속 할 것 없이 모든 곳을 다 뒤져보았다. 그러나 끝내 목걸이를 찾을 수가 없었다. 그가 물었다. 무도회장을 나올 때는 확실히 그것이 있었지? 네, 국민교육성의 현관에서도 분명히 그것을 만져보았어요. 그런데 길에서 잃어버렸다면 떨어지는 소리를 우리가 들었을 텐데 마차 안에 있을 것이 틀림없어. 네, 아마 그럴지도 몰라요. 마차의 번호를 알고 계세요? 몰라. 당신은 번호를 보지 않았어? 아니요. 그들은 낭패하여 서로 멍하게 바라보았다. 마침내 누아젤이 옷을 다시 입었다. 우리가 걸어왔던 길을 모두 다시 걸어가며 찾아보겠어. 하고 그가 말했다. 그리고 그는 밖으로 나갔다. 그녀는 야외복을 입은 채로 잠자리에 누울 기력이 없어 불도 켜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의자 위에 쓰러져 있었다. 7시경에 남편이 초췌한 얼굴로 돌아왔다. 그는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하였다. 그는 경찰국과 신문사에 가서 현상 광고를 내고 작은 마차 회사에도 들렀다. 희망의 낌새가 보이는 곳은 모조리 찾아갔다.
그녀는 그 끔찍한 실수 앞에서 심한 불안한 상태로 온종일 남편을 기다렸다. 누아젤은 저녁 때가 다 되어 움푹 들어간 눈에 창백한 얼굴로 돌아왔다. 그는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한 것이다. 당신 친구에게 목걸이의 고리가 부러져 그것을 수선하고 있다고 편지를 써야겠어. 그러면 다시 찾아볼 시간을 벌게 될 테니까. 그녀는 그가 불러주는 대로 편지를 썼다. 일주일이 지나자 그들은 모든 희망을 잊어버렸다. 그동안 5년쯤 늙어버린 것 같은 누아젤이 단안을 내렸다. 그 보석을 다른 것으로 대신할 생각을 해야겠어. 그들은 다음날 목걸이가 들어있던 상자를 가지고 상자 안에 이름이 적혀있는 보석상으로 갔다. 보석 상인은 장부를 뒤적였다. 저는 이 목걸이를 팔지 않았습니다. 부인, 보석 상자만 팔았나 봅니다. 그들은 하루 종일 보석 상들을 발이 부르트도록 돌아다녔다. 비슷한 다른 목걸이를 찾느라고 두 사람은 모두 슬픔과 고민으로 병이 날 지경이었다. 그들은 마침내 빨레 누아이알의 한 상점에서 그들이 찾던 것과 아주 흡사한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찾아낼 수 있었다. 그 값은 4만 프랑이었다. 주인은 3만 6천 프랑이면 팔겠다고 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사흘 이내에는 그것을 팔지 말라고 보석 상인에게 부탁했다. 그리고 만일 2월 말 이전에 잃어버린 목걸이를 다시 찾는다면 그것을 3만 4천 프랑에 도로 사주겠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다. 루아젤은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1만 8천 프랑을 가지고 있었다. 나머지는 빚을 얻었다. 그는 돈을 빌렸는데 한 사람에게는 1천 프랑, 다른 사람에게는 500프랑, 여기에서는 오르이, 루이 13세 시대에 만들어진 20프랑짜리 금화, 저기에서는 3루이를 부탁하였다. 그는 어음을 발행했고 파산을 초래하는 저당을 잡혔으며 고리대금 업자와 모든 종류의 대금주들과 거래를 텄다. 그는 자기 인생의 종말을 온통 위험한 일에 끌어들였고 이행할 수 있을런지도 모르면서 감히 서명을 하였다. 그리고 장래에 대한 범인과 자신에게 닥칠 암담한 비참, 물질적인 모든 궁핍과 온갖 정신적 고통을 예감하고 두려움에 떨었다. 그러나 새 목걸이를 사러 가서 보석상의 계산대 위에 3만 6천 프랑을 내놓았다. 루아들이 포레스트의 부인에게 목걸이를 가져가자 부인은 기분이 안 좋은 표정으로 말했다. 좀 더 일찍 돌려주어야지. 그것이 필요할 수도 있지 않겠니? 다행히 그녀는 보석 상자를 열어보지 않았다. 로아질 부인은 친구가 상자를 열어볼까봐 가슴이 떨렸다. 만일 바꿔치기한 물건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녀는 어떻게 생각할까? 무엇라고 말할까? 자기를 도둑으로 여기지는 않을까? 루아질 부인은 궁핍한 생활에 무서움을 깨닫게 되었다. 그녀는 드디어 용단을 내렸다. 그 끔찍한 빚을 갚아야만 했다. 그녀는 하늘을 내보내고 집을 옮겨 지붕 밑에 다락방에 새를 들었다. 그녀는 고된 가사일과 지겨운 부엌일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설거지를 하고 기름때가 묻은 사기 그릇과 냄비 밑바닥을 닦느라고 분홍빛 손톱이 다 닳았다. 그녀는 더러운 속옷과 셔츠 그리고 걸레를 비누로 빨아서 줄에다 널어 말렸다. 그녀는 매일 아침 쓰레기를 가지고 거리로 내려갔다. 물통을 들고 층계로 올라갔는데 숨을 돌리느라고 층계마다 쉬곤 하였다. 그녀는 빈민층의 부인들처럼 허름한 옷을 입고 바구니를 팔에 끼고 채소 가게와 식료품 가게 그리고 정육점에 갔는데 한 푼이라도 깎느라고 욕을 얻어먹으면서 작은 돈을 조금씩 절약해 나갔다. 매달 어음을 결제해야 했고 다른 것들은 갱신을 하고 기한을 연기받아야 했다. 남편은 저녁마다 어떤 상인의 장부를 정수하는 일을 하였고
밤이면 때때로 한 페이지에 오수를 받고 서류 대피를 해주기도 하였다. 이러한 생활이 10년 동안 계속되었다. 10년이 지나자 그들은 모든 빚을 다 갚았다. 고리의 이자와 이자의 이자까지 모두 갚은 것이다. 루아질 부인은 이제 늙어 보였다. 그녀는 가난한 살림 탓에 튼튼하고 억세고 거친 여자가 되었다. 빗질도 잘하지 않았으며 치마는 되는 대로 걸치고 손등은 빨갛게 부르텄다. 그녀는 큰 소리로 짓거리며 마룻바닥을 걸레로 박박 문지르곤 했다. 그러나 가끔 남편이 사무실에 가고 없을 때면 그녀는 창가에 앉아 예전에 그 연애를, 그녀가 그렇게도 아름답고 인기가 있었던 그 무도회를 생각해 보는 것이었다. 만일 목걸이를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누가 알겠는가? 누가 알아? 인생이란 얼마나 이상하고 무상한 것인가? 얼마나 사소한 일로 자신을 파멸시키기도 하고 구원받기도 하는가? 어느 일요일 그녀가 한 주일 동안의 피로를 풀려고 상제리제를 산책할 때였다. 그녀는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고 산보하는 한 여자를 보았다. 포레스트의 부인이었다. 그녀는 여전히 젊고 아름다웠으며 매력적이었다. 루아젤 부인은 깜짝 놀랐다. 그녀에게 말을 걸까? 그래, 물론이야. 이제 빚을 다 갚았으니까 모든 것을 말하리라. 이야기하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그녀가 다가갔다. 안녕, 잔느? 상대방은 그녀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너무나 가난해 보이는 초라한 여자가 그렇게도 정답게 부르는 데에 놀랐다. 포레스트의 부인은 당황하여 더듬거리며 말했다. 그런데 부인, 누구신지 정말 모르겠는데 잘못 보신 것 같군요. 나 마틸드 루아젤이야. 그 친구는 놀라서 소리를 질렀다. 어머나, 가엾은 마틸드,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가 있니? 그래, 너와 헤어진 이후로 참 힘든 나날이었지. 아주 비참했어. 너 때문에 그런 거야. 나 때문이라니?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니? 국민교육서에 연애에 가기 위해서 내게 빌려주었던 그 다이아몬드 목걸이 생각나? 그래, 그런데 그걸 내가 잃어버렸었어. 뭐라고? 너 그걸 내게 도로 가져왔잖니. 아주 비슷한 것으로 다른 것을 가져다 준 거야.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갚는데 10년이 걸렸어. 아무것도 없는 우리로서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너도 알 거야. 이제 드디어 끝났어. 그래서 몹시 기쁘단다. 포레스트의 부인이 발걸음을 멈추었다. 내 것을 대신하려고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샀단 말이니? 그래, 넌 여지껏 그걸 몰랐구나. 그렇지, 아주 비슷했으니까. 그녀는 자랑스러운 기분으로 기쁜 미소를 지었다. 포레스트의 부인은 너무도 감동해서 눈물까지 글썽이며 그녀의 두 손을 와락 움켜잡았다. 아, 가엾은 마틸드, 내 것은 가짜였단다. 기껏해야 500프랑 갖게 되지 않는 것인데. 목걸이는 프랑스 자연주의 문학의 대가로 최고의 단편소설 작가로 인정을 받는 기드 모파상이 1884년에 발표한 작품입니다. 프랑스는 물론 전 세계인들에게 감명을 준 이 단편소설은 모파상 특유의 자연주의적 기법으로 간결하고 담담하게 다이아몬드 목걸이에 얽힌 한 부부의 허망한 이야기입니다.